3일 만에 7조 원을 날린 트레이더 제롬 캐르비엘. 트레이더란 주식이나 채권을 매매할 때 자신이 직접 거래하거나 시세를 예측해서 고객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프랑스에서 총 자산 기준으로 세 번째로 큰 은행이며 유럽 전체에서 여섯 번째로 큰 은행인 소시에테 제너럴은 소매금융과 기업금융, 투자 운영업을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계 증권사 중 이 은행의 계열사로 SG증권이 있는데 바로 SG증권 계좌에서 대규모 매도가 나오며 2023년 4월 24일 월요일 8개 종목이 하한가로 도배했고 일부 회사는 26일까지 3연속 하한가 발생하면서 대한민국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의 시총 7.4조가 3일 만에 증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곳 소시에테 제너럴에 제롬 캐르비엘이라는 사람이 2000년에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은행에서 2005년 초까지 금융상품 계약을 점검하는 백오피스에서 근무하면서 각종 금융상품 계약과 관련한 다양한 경험을 쌓고 있던 중 프론트 오피스 업무를 하는 델타원에 합류하라는 운명적인 인사 발령이 내려왔습니다. 참고로 투자은행은 투자를 통해 돈을 벌어들이는 프론트 오피스와 백 오피스로 나뉘는데 백 오피스는 프론트 오피스가 투자하는 것에 대한 위험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등 후방에서 일선 업무를 지원하고 도와주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프론트 오피스에서 근무하는 대부분의 트레이더들은 백 오피스 업무를 오랫동안 담당한 경우가 많아서 트레이더들 중에는 백 오피스 업무 경험을 통해 자신의 손실을 정교하게 숨길 수 있는 방법을 나름대로 터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대형 금융사고의 주인공들이 나오곤 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제롬 캐르비엘이 근무하게 된 델타원은 주가지수 선물 거래를 통해 위험을 해지하는 아주 기초적인 선물 거래팀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은행이 주가가 오를 것 같은 유망 기업의 주식을 대량으로 사들이는 경우 선물은 주가가 내려가는 쪽으로 거래함으로써 이익과 손실의 균형을 맞추는 단순한 투자 방식으로 제롬 캐르비엘은 이렇듯 수동적인 역할을 하는 선물 거래팀의 구성원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제롬 캐르비엘은 팀에 합류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아 팀에서 주어진 분산 투자를 하는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공격적이고 집중적인 투자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해 2005년 7월 유럽의 증시 하락을 예측하고 주가지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게 됩니다. 1,500만 유로를 투자했지만 주가는 그의 예상과 달리 계속 상승했고 선물 거래 등의 파생 상품은 보유 현금이 많지 않아도 신용으로 대규모 거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며칠간 연체 상태가 되었는데 그런 제롬 캐르비엘에게 순간적인 행운이 찾아온 건지 불행의 도화선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영국 런던에서 지하철과 버스의 동시다발 테러가 2005년 7월 7일 발생하면서 테러의 공포는 곧 경기 침체로 이어졌고 유럽 증시가 폭락하면서 제롬 캐르비엘이 얻은 이익은 50만 유로였습니다. 전 유럽이 테러로 비통해하는 때를 이용해 이런 성과를 올린 제롬 캐르비엘의 수익 목표는 처음에는 300만 유로였으나 2005년에는 500만 유로, 2006년에는 1200만 유로를 넘어서는 성과를 올리면서 자신의 투자를 2년여간 지속하며 회사가 정한 거래 한도인 3천만 유로의 860배를 넘는 260억 유로까지 거래할 수 있게 되었는데 제롬 캐르비엘에겐 5년간의 백오피스 업무를 통해 체득한 파생 상품의 운용과 절차, 허점 등에 대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런 어설픈 성공들로 인해 자신감이 극도에 이른 제롬 캐르비엘은 2007년 3월부터 7월까지 독일 증시가 하락할 것으로 예측하고 또다시 300억 유로 규모의 주가지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시장 붕괴를 예상했으나 예상과 다르게 독일 증시가 상승하면서 20억 유로의 손실을 입게 되자 이때부터 그는 당장의 손실을 감추기 위해 허위 자료를 작성해 보고하기도 했으며 은행 정보 시스템을 해킹해 거래 관련 내용을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그런 부정한 행위를 통해 손실에 대한 자료들을 지어내고서 버티던 중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의 조짐이 보이자 독일 증시가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5억 유로의 이익을 거둔 것을 시작으로 2007년 한 해에 제롬 캐르비엘은 불법 거래 등을 이용해서 14억 유로의 막대한 수익을 벌어 자기 개인의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성과를 이루자 투기에 대한 중독과 희열로 인해 그의 모든 투자는 멈출 줄 모르는 폭주 기관차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먹이를 찾아 헤매는 굶주린 맹수 같은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자신에게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라는 아주 커다란 먹음직스러운 사냥감이었습니다. 2007년부터 조짐을 보이던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점점 심각해지며 많은 전문가들이 장기적인 불안과 침체를 예상하던 순간에도 제롬 캐르비엘은 이 사태가 단기 악재로 끝날 것이라 예측하고는 유럽 주가지수 상승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던 자금뿐만 아니라 신용으로 거액의 베팅을 하기 시작했는데, 제롬 캐르비엘은 주가지수 하락에 따른 손실에도 불구하고 베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다시 손실을 감추기 위한 자신만의 불법 스킬이 동원되었고, 그것으로도 모자라 회사 내에 가상 사업체를 설립해 회사 기밀 정보를 빼낸 것은 물론 다른 이의 명의로까지 대규모 베팅을 서슴지 않았는데, 그의 간절한 바람과는 달리 2007년에 시작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8년에 이르러 전 세계의 금융위기로 이어지면서 그의 위험한 확신이 무참히 깨지는 데는 1년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롬 캐르비엘은 500억 유로의 대규모 매수 포지션을 잡은 채 2008년 새해를 맞이했지만 그의 비상금인 14억 유로를 초과한 평가 손실이 발생하고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인해 금융시장은 혼란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중앙은행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관련 우려를 표명하면서 1월 21일까지 모든 은행은 재무제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재무제표를 작성하던 소시에테 제너럴의 경영진은 서브프라임 모기지와 관련해 20억 유로 이상의 손실이 발생한 것을 알게 되자 모든 거래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꼬리가 길면 밟힌다는 말처럼 결국 2008년 1월 19일 제롬 캐르비엘에게서 이상 신호를 감지한 은행 측은 제롬 캐르비엘을 불러들여 6시간 동안의 조사 도중 그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던 14억 유로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의 거래 내역을 검토한 경영진은 경악하면서도 그가 14억 유로를 실제로 벌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지만, 그의 불법 행위와 동시에 무모한 투자로 인한 위험 상태에 있는 금액이 무려 500억 유로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제롬 캐르비엘은 중앙은행과 정부의 대규모 자금 투입과 전통적인 상승 경향에 의한 시장 반등을 예상하며 매수 포지션의 근거를 제시했지만 그의 의견은 무시되었고, 그의 포지션에서 500억 유로 규모의 블록버스터급 폭탄이 발견되자 경영진은 긴급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소문이 퍼질 경우 다른 업체의 트레이더들이 매도를 시작하여 소시에테 제너럴이 파산할 위험이 있었기에 이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로 CEO와의 회의에서 3일 내에 포지션을 모두 처리하라는 지시를 받았고, 트레이더들은 정확한 내용을 알지도 못한 채 할인된 금액으로 급하게 거래를 진행해서 3일 동안 급하게 처리한 포지션으로 인해 63억 유로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제롬 캐르비엘의 계좌에는 총 49억 유로가 손실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롬 캐르비엘은 2007년 혼자서 2조 원을 벌었지만 2008년 3일 만에 9조 원이라는 손실이 큰 타격을 회사에 주면서 소시에테 제너럴은 파산 또는 다른 은행과의 합병이 불가피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 측은 제롬 캐르비엘이 다른 거래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상사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선물 상품에 대한 투기를 감행했다가 이 같은 손실을 냈다는 내용으로 고소를 했고, 몇몇 간부 사원들이 감독 소홀 책임으로 경질되었을 뿐 오직 제롬 캐르비엘만이 이 사태에 대한 유일한 죄인으로 법정에 섰습니다. 프랑스 형사법원은 배임과 문서 위조죄 등을 모두 인정, 징역 5년에 그가 발생시킨 49억 유로에 대한 손해배상형을 내렸습니다. 당시 제롬 캐르비엘 측은 은행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모든 책임까지 자신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의 후원자로 소시에테 제너럴의 이사인 로버트 데이가 은행의 막대한 손실이 밝혀지기 며칠 전 150만 주의 주식을 급히 팔아치우는 등 은행 간부진은 이미 이러한 위기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다고 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 법정은 외면했습니다. 그 후 2년간의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에서 제롬 캐르비엘의 징역형은 확정하였지만 배상금 판결은 파기하게 되었고, 2016년 봄 제롬 캐르비엘의 변호사들은 소시에테 제너럴이 그의 트레이딩을 알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30페이지짜리 보고서를 입수하면서
결국 파기환송심에서 실질적인 불법 행위가 없었다는 판결을 받으며 법원은 소시에테 제너럴 측의 책임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제롬 캐르비엘이 은행에 물어줘야 할 배상금을 100만 유로로 줄이고 오히려 제롬 캐르비엘에게 45만 유로를 지급하라는 판결과 함께 트레이더로서의 지위가 재조명받게 되었습니다. 소시에테 제너럴에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지만 사상 최악의 금융사고를 낸 혐의로 복역 중이던 제롬 캐르비엘은 4개월여 감옥 생활 끝에 2014년 9월 8일 가석방됐으며 모든 것을 잃은 그는 친구들이 집을 전전하며 생활하면서 금융 관련 일은 할 수 없었고 이후 급여는 최소한의 생활비를 제외하고 모두 압류되었지만 그는 결코 무너지지 않았고 무죄 판결을 받을 때까지 싸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또한 구조원의 손실에도 불구하고 소시에테 제너럴은 파산하지도 합병되지도 않았으며 오늘까지도 건재한 것은 정부는 금융권이 촉발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당연한 듯이 국가재정을 축소하고 공무원 수를 줄이며 병원 문을 닫는 등 그 거대한 구멍을 굽고 즉 국민의 세금으로 메웠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영국의 가장 오래된 투자은행 베어링스 은행을 파산시킨 파생금융상품 딜러였던 닉 리슨에 빗대어 제롬 캐르비엘을 프랑스의 닉 리슨이라고 부르는 이유도 금융사고 금액이 큰 점도 있지만 이러한 둘의 경력상 유사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제롬 캐르비엘의 행위는 횡령이 아니라 업무상 과실일 것 같은데 오직 단 한 사람을 법정에 세워놓고 모두가 모르는 척하며 재판을 진행한 이 희한한 광경에 이건 억지스러운 가면 무도회고 지적인 사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그의 변호사의 말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